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제 부동산 사정이 나아지면서 건설사들한테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지금 뭐 유인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 PF 물린 것들은 좀 방법이 없는 사업장들도 있고 좀 이제 대기업들 같은 일군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장이 좀 물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잘 되는 데서 이렇게 커버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한 사업장 망가지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되니까 네. 건설사들도 적극성을 안 보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예, 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돼요. 제가 공공 세미나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파주 운정 신도시 초역세권, 예. 초역세권 단지에 하나가 엎어졌어요. 예.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요. 그 정도 분양가 상한제 맞추려면 공사비를 넣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토지 사는 데 든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중단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비싸게 분양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너무 싸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근데 요거를 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다고 제가 좀 질문을 대신 드려보면 네네. 아니 부동산 냉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전 과거와 같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는 비싸게 분양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논리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시세를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락기 때도 그 지역은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럼 하락기 때도 그때가 싸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미 사전 청약으로 완판된 사업장이 엎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편의대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일반인 분들이 예. 단순하게 무조건 비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레미안 원펜타스가 엊그저께 분양을 했는데 23억이에요. 84가. 예. 말도 안 되게 비싸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 근데 옆에 있는 그보다 낡은 아파트가 지금 5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50억에 거래되는 아파트 옆에 완전 새 아파트가 23억이에요. 싸요, 비싸요? 싼 거죠. 근데 이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잖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로또 아파트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 정말 당첨된 몇 명에 불과한 거고 예. 차라리 그 집을 그냥 40몇 억에 분양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데 미분양이 나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 3년 전에 나오셔서 그 똑같은 말 하셨는데 네, 미분양이 나도록 비싸게 해줘야 돼요. 평당 1억의 분양을 그냥 하도록 해서 네. 미분양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지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좀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게 못 책정해요.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네. 보고 이 가격으로는 안 되겠네 해서 알아서 낮춰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동탄 드셨어요? 동탄에 했죠. 예. 제가 그 3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294만 대 1일 텐데 그게 지금 얼만큼 싸게 분양하는 거냐면은 전세가보다 분양가가 낮아요. 입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잖아요. 그게 분양가 4억 상한제예요. 얼마. 예.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게. 이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건축비가 얼만큼 올랐냐면요. 예전에는 4억대 5억대 분양을 해도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84기죠. 33평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으게 되면은 예. 5억이 들거든요. 예. 땅값 빼고 건축비만 5억이 들어요. 근데 4억대 5억대 분양을 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분양을 해요? 시중에 하나도 안 넣고 마이너스인데. 그쵸. 그러니까 계약금을 날리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요. 분양가 상한제만 없으면 입지 좋은 데들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입지 좋은 데들이 엎어지는 이유는 가격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294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그 오류가 뜨는 페이지를 뚫고 네. 청약을 했습니다만 물론 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싶기도 당첨된 하고요. 한 명. 예. 네, 당첨된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네. 전 국민이 막 그 기회라도 인생 역전 그렇게 하나 나온 건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전에 분양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매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비싸게 낙찰되지도 않아요. 딱 거기서 낙찰되지. 근데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건설사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건설사가 적정한 마진을 가져가야 또 공급을 한다. 네. 이 논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금으로. 비싸게 분양하면 그만큼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걷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 마찬가지로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면 비싸게 분양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좀 거두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재초안이라고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오히려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라는 재건축 비판도 초과이익 있잖아요. 환수제는 전 반대고요. 그것도 폐지하는 게 맞고요. 제 얘기는 예. 그냥 비싸게 분양하게 내버려두면은 네. 취득세 그만큼 많이 내는 것들이잖아요. 지방에. 예, 그리고 아마 상품도 더 잘 만들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가 그 상장한 돈 받아서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것들인데 굳이 이것들을 싸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첨된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분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에 분양하는 거랑 40억에 분양하는 거랑 취득세만 하더라도 몇천 차이 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좀 시장에 맡기자. 그게 순기능에 그리고 가깝다. 분양가를 정상가로 하는 대신에 뭔가 공공 기여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생돈을 갖고 가는 것 때문에 반대고 차라리 그렇죠. 지역에 이익 실현하기도 전이니까 네, 그거는. 네. 지역에 뭐 도서관을 져라. 왜냐면 도서관 지어도 자기 단지 내에서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기꺼이 질 것 같아요. 학교 만들어라? 만들 것 같아요. 도로 만들어라? 도로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동 14개 단지 곧 재건축을 할 텐데 지금 목동선이 예타 통과를 못 했거든요. 저는 목동 그 14개 단지들한테 목동선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것 같아요. 대신 너희들은 분담해서. 임대 아파트 안 만들어도 되는데 너희 여기 올인해서 만들어라. 그럼 만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목동 아파트가 전철이 없어요. 그 안에가. 근데 자기를 위한 전철을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돈을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풀어야지 비싸게 분양하는 대신에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싸게만 하고 그냥 돈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차라리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좀 맡기자라는 의도. 그 한동안 재건축도 되게 어려웠던 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멈칫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재건축 수요도 더 많이 살아날까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 수요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수요가 딱 정해져 있고, 예, 수요가 한정이 돼 있고. 진척이 안 됐던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비 부분들은 이것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세가 그쵸. 올라갈 때까지 그쵸.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주변에 있는 신축보다 싸야 되거든요. 비싸면은 그냥 신축을 사면 되지 이걸 굳이 시간까지 투여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나 신축들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 낸 것보다 더 이게 더 비싸다. 그러면 재건축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재건축은 규제랑 상관없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주변 시세를 올려야 됩니다. 요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한동안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 문제가 공급 부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충분히 공급을 못했거든요. 정비 사업들을.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다 안전진단으로 통과를 안 시켰고 예. 재개발은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요. 아.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상당히 좀 완화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좀 충분합니까? 근데 건축비가 또 올랐잖아요.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외부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된 거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했을 때 이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동력이 되려면 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용적률을 50%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예 걷지 않는다든지 공공 기여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성을 좀 높여줘야 한다. 네네. 아,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주택 공급을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소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똑같은 논리, 막 폭등 시기에 있었던 논리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면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변화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급 숫자를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좀 그 노력들이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참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게 시장에서는 가능해도 정책적으로는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권자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이 좀 딜레마가 뭐냐면요. 지방은 오히려 심플해요. 그 지자체에서 뭐 추진하면요. 웬만하면 다 같이 갑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거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거의 지방은 못 봤어요. 근데 서울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60% 이상이 임차인이에요. 유권자가 더 많아요. 임차인들이. 이들이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잘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부자 감세니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재건축 재개발 공급은 또 계속해서 진척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5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재건축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이 혈이 막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또 서울 내에서는 뚫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도심에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려고 하니까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맨 권리관계가 땅에. 없는 그냥 신도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건 그게 불편하거든요. 빠르니까. 예. 그리고 기반시설을 또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곳에다가 충수만 더 올리면 되는데 충수 올리면은 또 부자 된다고 또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층수가 너무 올라가 막 용적률이 막 뭐 300 예. 몇십 %, 400% 되면 그럼 뭐 너무 어때요? 밀집되지 않느냐 막 이러잖아요. 뭐 밀대면 어때요? 원래 밀집돼서 또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게 예, 살겠다는데. 예. 그 집값이 내려가는 것들인데 오히려 주거 비용은 또 낮아질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왜 뉴욕 이런 데도 보면 네. 저희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유튜브 이런 데서 뉴욕 시내 뭐 차 타고 돌아다니고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보면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 빽빽한 빌딩 숲에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살고 있어. 지내고 있어. 저는 이제 뉴욕 이제 가봤는데 예. 맨하탄은 되게 비싸요. 예. 비싸서 너무 비싸 진짜. 근데 맨하탄 말고 맨하탄 일자리 밀집 지역이고 여기 뉴저지나 퀸즈나 이런 데 저렴하거든요. 옆에. 한국보다 훨씬 싸요. 아,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출퇴근들을 해요. 전철로 잘 돼 있으니까. 아. 전투비가 되게 싸요. 그게 맞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람들은 맨하탄 살면서 세금 많이 내면 되고 예, 그다음에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퀸즈, 한국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뭐 뉴저지 이런 데 살면서 저렴한 주거지 살면서 출퇴근하면 되거든요. 24시간 거긴 전철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내면 무제한 쓰는 거예요. 패스. 예. 예, 그렇게 쓰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신도시 만드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를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수요를 좀 옆으로 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예, 거고요. 저는 강남은요 용적률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그 강북은 뭐 경복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강남 쪽은 다 평지고 조망권 가리면 어때 거기는? 뭐 조망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어차피 빌딩 숲인데. 그래도 30억, 40억 내고 살겠다는데. 예. 그럼 굳이 그거를 왜 지켜주려고 하는? 그냥 100층짜리를 용적률 1000%씩 해갖고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확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강남구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예. 아우 나 그 돈 내고 그 빽빽한 빌딩 숲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예. 어. 굳이 강남구를 더 이렇게 집값을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한을 둔다는 게 오히려 집값을 올려준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웃긴 생각이에요. 이제 저 농담하는 겁니다. 내피셜로 왜 이렇게 강남을 전 또 강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쾌적성을. 정책이. 그래서 심지어는 용산구에다가 높은 빌딩을 못 짓게 해요. 50층 이상을.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하면은 조망권이 가린다는 거예요. 예. 반포에서. 그러니까 난 강남구 반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구나 서초구 사시는 분들이 예. 자기들 집값 올리려고 저러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시잖아요, 대부분.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분들 집값이 좀 3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한강변도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 예. 경관 치면 어때? 이해가 안 돼서. 왜 그 경관을 지켜야 되죠, 그걸? 오피스도 아니고. 아. 몇몇 세대를 위해서. 그걸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때 알아서 또 판단을 할 예. 것이다. 그래서 라는 결국은 거고요. 그 정책 의사결정 하신 분들 집값들만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부동산 정책 4인방이 계시거든요. 다 거기 사시거든요. 그 라인에 쫙 사세요. 전 정부. 예. 그래서 정말 잠실동부터 서초구까지 이렇게 쫙 사시거든요. 일자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정부 부처 많이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 강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 또 네. 집을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그 출퇴근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GTX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GTX는 그래도 좀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GTX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어 투 도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GTX 역까지 가는 거는 그러면 네. 시간 안 걸리느냐. 지금 전철도 도로 하게 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예상해 봐야 되는데 네네네.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신분당선, 9호선. 먼저 개통했죠. 예, 그 9호선 라인과 신분당선 라인이 지금 좀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은 9호선 라인들이 비쌌던 입지가 아니에요.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들이. 네네네. 강서구가. 근데 신분당선 라인 된 다음부터 수요가 좀 분산이 됐거든요. 괜찮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은 광교 미분양 지역이었어요. 네. 용인 수지구도 비싸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지역들이 거의 서울 집값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GTX 무용료에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역이 개통이 돼야 이용하잖아요. 아직 다 안 둘렸으니까. 예, 2028년도가 돼야지 그건 진가가 나오는 것들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파주 운정에서 삼성동까지 한번 출퇴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갖고 가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안 막히면. 예. 예, 40km가 넘어. 강남까지 가면은 한 50km 걸릴 거예요. 근데 20분 만에 간다니까요. GTX 는. 그러면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파주 운정까지 가서 살 거잖아요. 이거를 환승을 해도 1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파주에선 한 10분이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럼 30분, 40분 만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삼성역까지 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무용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필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
야, 그러게요. 예, 그러면 서울 집값 그거 혹시 또 그분들이신가? 서울 집값 올리려고 하는 강남구 사시는 분들. 그럼 강남 집값 또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음모설을 제기도 될 것 같은데요. GTX 무용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강남구나 서초구 용산구에 집이 있으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예. GTX도 사실 어차피 이거는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이제 C까지는 A, B, C까지는. 예, 그래서 추진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이미 네. 또 이제 파 들어가서 공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집값을 낮추려는 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아이러니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적폐 세력이 되고 그분들은 적폐 세력을 잡는 뭐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참 뭐 그래도 소장님이 무슨 오적 이런 데는 영끌 오적. 안들 거기 들어가셨던가요? 제가 대장이에요. 아 그랬나?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영광인 줄 아십시오. 영끌오적의 대장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를 하실 때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 예, 저는 철저하게 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집값을 올리지 않는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솔직히 더 그렇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도 실수요자한테 조언하시는 거는 그분들에게 맞게 맞죠. 현실적인 예, 조언을, 그렇죠. 정책적인 파트에서는 또 정책적으로 공익을 위한 그런 파트에 맞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분들 자문도 많이 해드려요. 근데 국민의힘, 민주당 다 많아요. 전 다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나라의 국토교통부 역할에 있어서 도움되면 저는 얼마든지 다 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돈도 안 받고 해드렸어요. 그냥 전 좋아서 해드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임대차 입법 2019년도 통과할 때 저 국회에 있었거든요. 저 화를 한번 냈어요. 왜 막 국민의힘에서 막지도 않는 거예요. 통과되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또 결국은 그거 폐지한다고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임대차 보유. 그때 막았었으면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또 임대차법이 네. 여실히 또 보여줬죠. 예. 혹시 그 국회에서 그런 이제 정책 조언을 하시면 네. 의원님이 이제 따로 보자고 안 하나요? 지도 펼쳐놓고 있어 어디를 사야 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네, 아니 있으시긴 하세요. 아니, 그럼요. 그분들도 숫자는 아닌데 인간인데. 실거주 하고 실거주. 또 가족분들도 관심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말씀드리죠. 뭐 투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실거주니까. 또 하나 그 정책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세법 개정안 처리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부세 개편론이 좀 나오다가 세법 개정안에는 빠졌어요. 네. 이게 그럼 좀 서울 집값이 많이 꿈틀대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예. 종부세는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그냥 부유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동산 잡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종부세가 국세거든요. 국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세금 걷어다가 지방 주는 게 국세잖아요. 예. 예, 결국은 지방에서 좀 소득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세가 줄다 보니까 네네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 종부세라고 종부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좀 봐요. 왜냐면 이건 여당 여당 상관없이 지방에다가 줄 재원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재산세가 가지고 지방세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뭐 투기를 잡는다, 집값을 잡는다라고 황당한 이유를 붙여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문, 수십 개의 논문으로 검증이 됐어요. 박사 논문도 있고 석사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이것들 못 없애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이거는 진짜 국세를 걷어서 지방 세원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것들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고 있어요, 그냥. 지방 분들 그냥 그거라도 좀 누리시라고. 예.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종부세는 좀 개편하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개편하자고 했다가 예. 바로 그 다음날 또 뒤집었잖아요. 당내에서 또 반대를 또 당내에서도 하니까. 이제 생각이 저는 다른 쇼하는 분들이 걸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 여당 상관없이 세금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세수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체 세금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기업체들을 위해 된다라고 하면서 줄인 경우들이 있는데 부동산 세금은 그냥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중과하는 것들은. 그래서 걷어서 대부분 중과하는 게 저 다 국세거든요. 지방 재원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종부세가 시장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전혀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건. 집값이 이제 더 어떻게 얼마나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서울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코로나 당시에 거의 집값까지 오른 부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단기간에 막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시간 또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어떤 금융 규제를 동원을 해서 시장을 잡으려 할 확률도 있을까요? 가능성도? 이미 저는 DSR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금융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식에 빠졌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2년 동안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한번 쓸 거예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또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들에만 한정이 된 얘기들이고요. 서울도 안 올라간 게 반이에요. 따져보시면 네네네. 지방은 반 이상이고 지방은 지금도 정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 네. 표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서울 지역 내에서 전고점 얼마까지 회복했나 이거 퍼센테이지로 뭐 네. 80%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네. 근데 그거 의미가 없는 게 그 평균이잖아요. 이미 새 아파트는 다 신고 좀 넘어갔어요. 50억 나왔잖아요. 어떤 뭐 구 네. 평균으로 볼 게 네, 아니라 그건 시축 절대-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은 평균을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균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더 싸거나 더 많이 비싸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균 이상 지역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평균 이하 지역들은 시세가 안 오릅니다. 그냥 평균을 깎아먹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규제를 하면요. 이 평균 이상 지역들은 어차피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네. 한 채기 때문에 규제도 안 받고. 근데 평균 이하 지역은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원래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줘야 돼요. 그 사람이 팔고 임차 물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평균 이하 지역만 손해를 더 보거든요. 지금 이런 구조예요, 정책이. 그래서 오히려 금융 규제는 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출 규모를 줄이는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 정도로도 시장이 더 과열되지는 않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걸로 컨트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폭락을 한 이유는 네. 2021년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10가지가 있으면은 예. 한 7위, 8위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급이고요. 네. 가장 더 큰 이유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수급으로 보통 시세가 결정되는 것들이지 이런 규제 때문에 시세가 빠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융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금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테지만 실거주 수요가 대부분인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서는 거의 뭐 3순위, 4순위 이하 순위지 1순위, 2순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을 팔거나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을 사거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실거주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실거주,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이 이게 사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21년도 어떤 그 폭등장 이후의 조정 이후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 시기도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한 40년 동안의 아파트 역사를 다 공부를 해봐도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요 사이 있잖아요. 네. 정확히 2021년도 4, 4분기부터 2023년도 1, 4분기까지. 네.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그 시점이 네. 정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진짜 큰 S자를 구구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예전에 그 정말 쌀 때 대세 급등기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옛날엔 집값이 쌌잖아요. 이거는 2,000짜리가 4,000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500짜리가 1,000 된 거였었거든요. 그건 가능해. 근데 2,000짜리가 4,000 되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2,000짜리가 4,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걸 봤었고 그리고 IMF나 금리위기 때 폭락을 했는데 예.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3개월 만에 그게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봤더니 거래량이 몇 개 안 됐던 것들 중에서 이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랑 비교했으면 그렇게까지 폭락이 아닌데 폭락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도 좀.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한 40년 동안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수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또 뭐 좋은 것들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올라간 거랑 내려간 것만 보신 분들한테는 불안하죠, 당연히. 특히 2017년도 이후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스마트 튜브. 예, 스마트 튜브 구독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무료입니다. 네. 아침마다 하세요? 그걸?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와, 힘드실 텐데.
일찍 자요. 그래서. 야, 그래서 항상 사실 뭐 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항상 오늘을 내다보고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혼란스럽고. 네. 근데 큰 틀에서 정책도 공부하고 실수요자 시장 중심이라고 또 지금 하니까 네. 우리도 또 그 중심으로 공부를 또 해보려고 오늘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종종 좋은 점 아이 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대 대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채널은 솔직히 제 채널도 안 봐요. 근데 유일하게 챙겨보는 게 아이, 별로 이제 와이스트리트입니다. 아이, 제가 고맙습니다. 주식도 또 박성진 대표님 워낙 좋아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훌륭한 그래서, 분들이 또 예, 많이 그거 나오는 거 도와주셔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이고. 뛰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